말씀드릴 순서는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 건설 기술, 스마트 건설 기술 현황 및 발전 방향, 매점발 순으로 하겠습니다. 스마트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뭐 맵시 있는 말쑥한 이런 용어가 있지만 똑똑한, 영리한이라는 의의가 본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컴퓨터에서는 셀프 모니터링, 아날리시스 앤 리포팅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기술이란 무엇인가? 이로 보면 전자기기가 네트워크하고 연결되면 사용자가 기능을 확장할 수도 있고 제공할 수 있는 또 넓게 바라보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물과 인간과 서비스 그리고 산업과 산업 간을 연결함으로써 인간이 요구하는 어떤 편의 서비스든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전반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어떻게 되어 하는 것을 영역별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퍼스널 에리어는 개인 위주의 근거리죠. 거기는 스마트폰이 있고 스마트 헬스가 있고 좀 더 확장이 되면 홈 에리어에서는 스마트 홈이 있고 스마트 가전이 있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스마트 홈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AI 스피커, 뭐 KT의 기가 지니, 또 SK에서는 엘리아드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알람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일어나서 오늘 날씨를 안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좀 더 확장하면 빌딩 에어리어가 되겠죠. 빌딩 에어리어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BMS가 있을 수 있고 FMS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 기술이 스마트 도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빌딩보다 더 큰 영역, 큰 공장, 팩토리 에리어에 가보면 스마트 팩토리로 자동적으로 뭐 제어를 한다든지 생산을 한다든지 요즘은 회계, 뭐 ERP 같은 것도 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다 처리를 하죠. 그 더 큰 범위로는 시티 에리어인데 이건 스마트 시티가 그야말로 이제 우리 스마트 시대의 거의 꽃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마트 도시는 도시의 통합 관제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각 도시에 있는 모든 건축물, 구축물, 시설물들이 다 스마트 도시의 한 엘리멘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엘리멘트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분석해서 도시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계측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가 탄소를 배출을 얼마나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내에서 유통되는 뭐 금융의 어떤 캐파도 알 수가 있고 또 자동차의 어떤 뭐 대수도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시티에서 다루어지는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그 세계 각국의 ICT 기술 수준은 무엇인지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건축사 사무소의 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저는 정보통신을 이제 전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그야말로 이 산업 간의 융복합이 일어나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바람직한 모습이라 그럴까요?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를 빼면 리가시 건설 기술이 되는 거죠. 스마트는 네트워크나 컴퓨터나 AI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각 건설 기술들을 보다 더 이용자 편의 위주, 관리자 편의 위주로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스마트 기술의 강의를 하는데 그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스마트 건설이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기술, 백그라운드 ICT 기술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반되는 기술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건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밖으로 나갔는데 다시 본론에 들어와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ICT 융합, 전파통신, 데이터, 방송 콘텐츠, 디바이스, 양자, 컴퓨터, 보안, 블록체인 이런 많은 이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이 세계에서 거의 ICT를 이끌고 가는 그룹들, 상위 그룹들을 비교했는데 기술 수준을 제일 앞서가는 분야가 미국이라고 봐요. 국가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각 전문가들의 어떤 서베이 결과이기 때문에 단연코 미국이 1위라고 하는 거는 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에서 미국이 1위라고 놓고 100이라고 놓고 상대 국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라고 IITP에서 매년 해서 공표를 하는데 이 리포트가 약 2년 정도 뒤에 나옵니다. 이제 왜냐하면 작년의 수준을 평가를 해가지고 내년에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래에 나온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미국이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마킹해 놓은 빨갛게 마킹한 이 부분 AI 빅데이터는 스마트 기술의 가장 근본적인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이런 분야인데 이런 분야는 우리가 82.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격차 기간을 보면 2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하면 양자 정보 차세대 블록체인 분들은 건설 기술하고는 약간은 이제 뭐 거리가 있지만 너무 이렇게 2.6년, 2.3년씩 이렇게 이제 미국에 비해서 기술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 이동통신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미국에 근접해 있다. 0.6년, 0.5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뒷장에서 비교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대로 그렇고 이제 특히 여기서 주지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비교 대상 국가, 미국, 유럽, 일본에는 물론 뒤지지만 중국에도 뒤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 다시 제가 앞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 우리가 과연 중국하고 견져가지고 앞서가는 분야가 있느냐. 사실 ICT 융합이 0.2개월 정도 앞서가고 있죠. 그 다음에 뒤지죠. 요거 좀 앞서가고 뒤지죠. 거의 전 분야가 중국에도 뒤지고 있다. 이제는 중국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중국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국은 정말 각 분야에서
스마트 분야에서는 미국에 지금 견줄 만큼 광속도로 지금 개발이나 그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빨리 이런 스마트 분야에서 앞서 나가서 우리나라를 조금 더 미국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자, 다음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 개념도를 보면 이제 건설 기술의 단계, 설계 단계와 시공 단계, 유지 관리 단계. 이게 건설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의 전 생애에 걸쳐서 적용 기술과 패러다임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 건설 기술을 잘 정착시키고 견인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놓은 이제 로드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잠깐 보면 건설의 첨단 기술, BIM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로봇, IoT, 빅데이터, AI 등을 융합한 기술이라고 해놨습니다. 융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러면은 건설이 똑똑해지고 또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고유한 업역, 그러면 건설,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이런 업역 간, 그 다음에 또 단계 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유지보수 단계 이미 단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그리고 인력이 지금 계속 부족해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인구가 급속도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하고 안전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스마트 기술이 답이다. 그래서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유지 관리 단계 전 단계를 스마트 기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개념도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맞습니다. 스마트 기술의 주요 대상 기술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로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BIM 기반의 스마트 설계, 그 다음에 시공 분야에서는 건설기계 자동화 및 관제, 그리고 공정관리, 현장관리를 좀 더 고도화하는 것, 그 다음에 시설물 점검과 진단을 자동화하는 것,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관리. 여기에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BIM은 지금 아실 테고 BIM은 또 다음 시간에 우리 BIM 차장님이 또 소개해 드릴 거니까 그때 들으시기로 하고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관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디지털 트윈은 쌍둥이잖아요. 디지털화된 쌍둥이입니다. 실체의 그 시설물, 실체에 나가 있고 나가 복제된 컴퓨터 그래픽상의 어떤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위험하거나 너무 막대하게 크다든지 또 너무 규모가 길어서 이렇게 제어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축소 모형으로 그 쌍둥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쌍둥이를 제어함으로써 실제적인 현장에 있는 구축물이나 기계나 장비가 실제와 똑같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내가 전체를 다 한눈에 커버가 안 되는데 그 모형을 이렇게 컴퓨터상에서 놔두고 내가 오늘은 이 분야를 한번 점검을 한다. 그러면 이 분야를 점검하면 실제적인 그 분야에 대한 데이터들을 내가 바라볼 수가 있고 제어해서 또 계기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정말 스마트 건축물에서는 정말 중요한 디지털 트윈 기술이 기반 기술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 스마트 건설 기술을 위한 선행 기반 기술입니다. 제가 아까 저는
이쪽 기반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BIM은 개론적인 것만 제가 간단 터치하는데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제가 미루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성상 제가 이렇게 넣어놨고요. 스투디 3D의 기본적인 모델링에서 BIM 도구를 도입함으로써 공정관리를 추가하면은 4D가 되고 거기다가 원가 정보를 넣어가지고 돌리면 5D가 되고 거기다 이제 자원 관리를 넣으면 6D가 되고 거기다가 유지 관리 단계까지를 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입력하면 7D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IM에서는 레빗하고 나비스웍스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이제 축으로 인터페이스가 작동이 하는데 주로 이제 레빗 프로그램은 설계를 직접 작성하는 툴이 되겠고요. 나비스웍스는 뭐 공정을 주로 시뮬레이션하고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데 주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한답니다. BIM이 왜 중요하냐? BIM은 현장의 시공자, 설계자에서부터 현장의 시공자, 그 다음에 우리 같이 CM하는 엔지니어링 감리자 또는 감독자, 건설사 관리자들, 그 다음에 발주체 감독들 모든 분야에서 같이 고민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간섭 사항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술로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기술이죠.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없으면 우리 스마트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의는 이제 참조하시고요. 개념을 보시면 인간과 사물과 서비스가 이렇게 네트워크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주는 거죠. 이거는 처리하는 과정이 전 과정이 대부분의 네트워크 기술이 다 총화입니다.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고 해서 처리를 하는 게 기술입니다. 구조를 보면 이게 이제 ICT 쪽에서는 SPND, SE 이렇게 말합니다.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시큐리티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디바이스 쪽에서 각 센서에서 장치에서 모든 정보를 구축물이나 장비나 이런 데서 수집을 하죠. 수집을 하면 수집을 해서 한 곳에 모으는 장치가 있습니다. 장치까지 오는 것도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서 물론 실선도 있죠. 이제 건축물 같은 데는 실제 배선을 해놓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건축물에 어디 철골조의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 그러면 시공할 때 철골조 안에다가 그 영구적으로 심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구동을 하느냐? 여기에서 하는 통신은 굉장히 저전력으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도 아주 작은 데이터들만 주고받기 때문에 거의 건물 생애 주기만큼 그 센서나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그 단말기가 구동을 할 수 있는 전원을 거의 생명 주기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수집 장치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서버나 스토리지 쪽으로 정보를 가져갈 텐데 이것도 네트워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는 CDMA라고 하는 이동통신, WCDMA, LT, IP, 와이파이 다 유무선, 심지어는 위성도 될 수 있겠죠. 위성으로도 이제 주고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 플랫폼에서는 분석하고 해서 건축물의 피로도를 센싱하는 센서에서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지금 밀착이 돼야 되는데 이 바람 때문에 이게 상부가 이렇게 약간씩 휘면서 철근에서부터 콘크리트가 이탈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가지고 리포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10년이 경과된 다음에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의 균열도가 얼마다 이런 것을 알려주면 유지관리하는데 이건 보강을 해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하겠죠. 이렇게 이제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교량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량이 지속적으로 차량으로 인해서 하중이 심화가 된다. 그러면 견디다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 자이로 원리로 해서 위치가 기우는 것도 감지를 하고 균열되는 것도 감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에 있는 철근이 뭐 왜곡된다든지 이탈된다든지 이런 것도 감지를 했죠. 그래 해가지고 그거를 통합관제센터로 보내주면 그 해당되는 교량 관리 부처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개체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건설에서 사물인터넷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작업자가 쓰는 헬멧입니다. 헬멧에 센서를 붙이죠. 여기에 있는 센서, 그 다음에 위에는 충돌 방지 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센서를 붙입니다. 그럼 때로는 이제 지하층에 같은데 그 좀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면 이제 공기 센서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이제 뭐 위험물 같은 거라든지 산소 부족이라든지 이런 센서들을 쓰고 있으면 얘가 센서들이 다 센서를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이 이동통신망으로 해서 AP라고 하는 액세스 포인트에다가 정보를 다 줍니다. 주면 자기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다니기만 했는데 그 정보가 벌써 이렇게 플랫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 가서 위험한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모니터링 하던 사람이 바로 경보를 울리죠. 그러면 경보가 울어가지고 바로 위험을 해체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주로 쓰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조물 건전도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롯데 123의 예를 들면 그 잠실에 있는 롯데 123에 이런 센서들이 한 2만 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건축 때부터 들어가 가지고 얘네들이 자기 건축물이 끝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기울기가 얼마만큼 상층구에서 움직였냐, 그 다음 바람에 얼마만큼 한쪽 방향이 적방향으로 영향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하고 이게 시멘트하고 사이에 균열은 얼마나 발생했느냐 등등. 거기 123 건축물에는 상시 인구가 한 2만 5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개 군 정도 하나가 거기에 상주를 하는 거죠. 거기는 뭐 테러가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9.11보다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테러 방지하는 시스템도 작동을 하고 있어요. 높이가 높기 때문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충돌할까봐 그도 충돌 방지하는 것도 센서를 하고 있어요. 근처에 오면 조종사한테 신호를 보내가지고 조종사가 알 수 있도록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건축물에 들어오는 사람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트합니다. 이건 이제 롯데 측에서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겠죠. CCTV 영상 수집 장치로 해서 오늘 전체 이 건물에 들어온 사람이 총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케팅에 활용하겠죠. 이런 무수한 그런 센서들을 장착을 해가지고 이 건축물이 생애 주기까지 어떻게 관리하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자, 다음은 뭐 원격 검침 너무도 잘 알죠. 원격 검침은 5가지 있죠. 6가지. 수도, 전기, 가스, 급탕, 냉방, 난방
이런 것들을 다 사용량을 체크하고 이거를 소비자한테 알려주고 피크치가 많을 때는 이걸 어떻게 좀 분산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요. 그럼 다음에 누수 감지 시스템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이제 뭐 수영장이 있는 건물이다. 그러면 수영장 탱크 쪽에서 누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수가 생기기 용이한 장소에다가 센서를 넣어 놓으면 초기에 조금씩 누수가 될 때 감지를 해가지고 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데 활용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공동주택에서 들어와 있는 IoT는 방금 말씀드린 원격 검침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출입 통제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요즘은 그 앱을 통해서 내가 집에 퇴근할 때 보일러를 미리 켭니다. 보일러를 켜다오 하면 집에 들어가면 따뜻할 수 있도록 켜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출근하고 나왔는데 내 문은 제대로 잠그고 나왔냐? 그럼 내가 앱에 들어가지고 물어봅니다. 문이 제대로 잘 잠겼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노모가 계시는데 잘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럼 하루 종일 안 움직이신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도우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가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홈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자, 다음은 이제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빅데이터는 얼마나 커야지 빅데이터냐. 이거는 이제 영어로 그냥 빅이 다 크다는데 여기에는 크다는 의미 말고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다양한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느냐, 1과 0과 같은 디지털 데이터만 가져올 거냐, 아니면 요즘은 비정형이라고 해서 각 사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 그대로를 그냥 입력하는 거고, 제가 하루 종일 움직이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 이거 지금 제가 안드로이드 폰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움직이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지금 구글 서버에 다가 저장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빅데이터를 돌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고 회사 머무는 시간이 얼마고 지하철 타는 시간이 얼마고 이런 거 분석 쫙 해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벨로시티, 속도가 얼마나 처리 속도가 빠르냐, 볼륨, 이 사이즈는 얼마나 크냐, 메가냐, 기가냐, 테라냐, 페타냐, 요타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양성. 거기에다가 더 추가해가지고 정보의 가치와 베라시티, 얼마나 이 정보가 신뢰성이 있느냐 그런 것까지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가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가시대를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테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분들 중에 벌써 하드디스크 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한 5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저도 물론 2테라바이트의 그 하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테라를 쓰는데 개인이 모인 집단, 우리 회사 같은 데는 당연히 테라라야지 커버가 되겠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요타 정도는 돼야지 빅데이터로 하지 않겠냐. 요타면 이게 1000배씩 나옵니다. 기가에서 테라에서 펩타에서 엑사에서 제타, 요타. 이 어마어마한 지금 양이죠. 그런데 이거 ICT에서는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의 증가량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요. 그런데 컴퓨터의 하드나 이 처리 기술의 발전 속도는 선형으로 증가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따라잡지 못한다. 따라잡으려고 하려면 처리하는데 전력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력의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안 된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IDC 센터는 그 IDC 센터에서 소모하는 전력이 미국 전 국민이 TV를 시청하는데 TV 단말기에서 소요되는 전력량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비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에 나올 텐데 양자화 컴퓨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요구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이론적인 건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구글이 얼마만큼의 이런 분당 데이터를 생산하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재밌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는 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빅데이터다 그러면은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둡이라고 하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하고 하는 기본적인 분석 툴입니다. 그리고 맵 리듀서라고 하는 그와 NoSQL이라고 하는 처리하는 기구입니다. 맵 리듀서는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맵 리듀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둡에 비정형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 와라고 명령어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NoSQL은 NoSQL입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AI. 너무도 유명하죠. 지금은 AI가 없으면 정말 안 돌아가는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AI가 최초에는 체스 게임을 해가지고 막 그 체스 선수를 이기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바둑 천재들을 연달아 꺾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인간보다 더 위대한 AI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AI는 주로 두 가지 기법에 러닝을 합니다.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추론을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딥러닝을 하면 자기가 추론하고 이렇게 했는데 컴퓨터라면 인간이 명령하는 대로만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딥러닝을 하는 순간에 자기가 스스로 판단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에 입력하지 않은 것도 자기가 스스로 해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엘리사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을 엿듣고는 그 사실을 꼬자지를 했는 게 뉴스에 나왔죠. 지금 AI가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요 딥러닝 하는 과정은요, 인풋에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는 인간의 두뇌에 그 뉴런과 시냅스, 신경계 작용하고 그에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요 레이어가 입력 말고 다음 처리하는 첫 번째 히든 레이어가 있는 게 뉴런이라고 해서 신경세포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AI에서는 트랜지스터나 그런 이제 그걸로 처리 기구로 물론 만들어졌죠. 요 히든 레이어가 2개 이상이 되면 딥러닝을 해요. 이게 이제 무수히 반복되면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가 탄생을 하는 거죠. 우리 실생활에서 많습니다. 여기 제가 뭐 나열한 거 19가지. 이거는 뭐 게임도 안 됩니다. 제가 다 나열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에 저와 같이 이제 지금 강의를 하는데 수학을 막 풀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 이제 위태롭죠, 지금. 네. 자, 이제 다음은 양자화 컴퓨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자화 컴퓨터가
컴퓨터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존의 컴퓨터는 1과 0이라고 하는 비트, 있냐 없냐 그런 것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있다 없다 사이에 0.5는 뭐지? 이런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큐비트라고 해서 0도 아니고 1도 아닌 걸 이렇게 중첩해서 이렇게 보니까 뭐 0도 아닌 1도 아닌 이 미지의 개수가 무한하게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랜덤한 무한 함수 수열을 집어넣어 가지고 컴퓨터가 연산을 하도록 만든 게 이게 양자화 컴퓨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얽힘과 중첩, 양자역학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요. 처리 속도가 가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연산을 할 때 여기에 이제 비트 스트림인데요. 이렇게 지금 기존 컴퓨터는 이렇게 01, 1000 이렇게 해석을 이 한 열씩 해석하고 또 다음 열 해석하고 하니까 연산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근데 양자화 컴퓨터는 그렇게 연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트림 간을 이렇게 중첩시키고 또 비트와 비트 간도 중첩을 시켜가지고 그 스트림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단 한 번에 순식간에 계산을 확 해버립니다. 죄송합니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 슈퍼컴퓨터보다 1억 배나 빠르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양자화 컴퓨터입니다. 성능은 뭐 특정한 유형의 문제는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기존의 싱글 코어라고 하는 그 컴퓨터의 프로세스보다는 약 1억 배 빠르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뭐냐, 이게 과제가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빠른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고온이 될 거잖아요. 우리도 뭐 컴퓨터 보면은 열이 나죠. 그런데 절대 온도 0도 K로 만들려면은 상대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입니다. 마이너스 273도로 극저온화를 만들어야지만 양자화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전력 유도 자기장이 이 컴퓨터를 제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잔류 자기장을 지구 자기장의 5분의 1 정도가 되도록 그야말로 꽁꽁 삼아야 돼요. 차폐라고 해서 완전히 외부와 단절될 수 있도록 그런 극차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심하게 말하면 원자력의 그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 건축에서 보면 2m 정도 벽을 막 두껍게 이렇게 차폐벽을 만들거든요.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게 냉동입니다. 냉동. 이런 이제 극저온으로 냉동도 시키지만 CPU 안에는 둘러싸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뭐냐 하면 보안입니다. 우리 컴퓨터에 보안 당하면은 다 틀려버리잖아요. 우리 정보가. 그래서 우리 회사도 우리 회사의 지식 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걸 딜레마에 지금 빠지고 있죠. 근데 기존의 암호 체계가 바로 붕괴돼 버립니다. 특히 이제 오용은 뭐냐 하면 지금 IBM이나 뭐 구글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양자화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보나마나 미국에서 제일 먼저 개발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 국가에서 개발했다. 그러면 그걸 필연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이론상으로는 보안 감시 체계에 든다. 그러면은 미국의 박스 아메리카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자, 각국의 양자화 컴퓨터 개발 현황을 보면 이제 최초는 2011년도에 캐나다가 D-Wave라고 하는 128큐비트 프로세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나사에서 이걸 사들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입을 했고, 뭐 럭키드 마틴에서 스텔스 전투기 개발하는 데도 썼고, 구글에서 인공지능 연구에도 썼고, 일본도 굉장히 이 슈퍼컴퓨터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자입니다. 거기서도 덴소는 도심의 자동차 정체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D-Wave를 가져와가지고 설치해서 활용을 했고요.
2019년도에 구글에서는 이제 네이처지에 그 양자와 컴퓨터 시크모아라고 하는 그 칩을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그 양자 우위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양자 우위라는 말씀은 뭐냐면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슈퍼컴퓨터의 처리 능력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다고 하는 이제 그 지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IBM에서 가만 보니까 구글에게 그게 아니다. 지금 그 구글에서 개발한 거는 실제가 아니고 기존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너무 낮게 계산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깎아내리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기존 컴퓨터보다는 성능이 훨씬 우수하구나라고는 평가를 했다 그래요. 자, 다음은 중국. 중국은 벌써 양자 컴퓨터로 슈퍼컴퓨터가 이미 개발이 됐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두 번째로 양자 우위에 도달했다. 근데 슈퍼컴퓨터가 6억 년 걸려야지 연산하는 거를 단 200초 만에 풀었다. 이렇게 주장인데 이게 2011년 2월 9일자 기사라서 아직 검증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각국은 급속도로 양자 컴퓨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양자 컴퓨터와 특이점이라고 하는데요. 큐비트 양자 컴퓨터가 출현을 하면 이미 이제 컴퓨터가 인간 지능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초인공 지능이 탄생되는 거죠. 그 시점이 아까 우리가 120 큐비트가 그 최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100만 큐비트 정도 컴퓨터가 나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드론입니다. 드론은 이제 뭐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항공기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25g에서부터 1200kg까지만 법적으로 드론이다, 무인 항공기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항공법 제2조 3호 마목에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적으로 자동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다. 150km를 초과하면 무인 비행기, 무인 회전익 비행기, 회전하는 이 프로펠러가 있는 비행장치는 무인 항공기고요. 150km 초과. 150km 이하는 초경량 비행장치고 25km 이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지만 이거는 신고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 테스트하고 막 이렇게 날리고 할 때는 이제 항공기 센터에다 신고 안 하고 법적. 자, 드론 구조는 드론 운전을 해야 있는 사람이 제어하는 사람과 드론 사이에 그 안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활동을 그러나 이제 하는 구동부 페이로드는 이제 뭐 카메라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탑재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드론, 다목적 드론, 뭐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고요. 우리 건설 분야에서는 주로 이제 다목적 드론, 사람이 갈 수 없는 데에 가서 건설 상태를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람이 막 이렇게 청량이 이렇게 비정형이고 뭐 울퉁불퉁 이러면 이 개척이 안 되는 데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초음파를 쏴가지고 거리 측정을 하고 지질도 탐사를 해가지고 그 토정량을 산출한다 이런 데 주로 많이 쓰고요. 스마트 그 드론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대우에서는 드론이 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시공 품질도 모니터링하고 3D로 측량을 합니다. 하고 대림 같은 주로 이제 뭐 건축물이라든지
조사를 하고 이런 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능형 로봇 기술인데요.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동작하는 것을 로봇이라고,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돌파 기술은 4가지가 있고 로봇에 6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로봇 응용 분야는 가사 지원 실버 로봇들이 있고요. 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고, 교육 오락 로봇, 아까 보셨죠? 강의하고 하는 거. 헬스 의료 로봇, 국방 안전 로봇, 뭐 전쟁을 이제 로봇이 전쟁을 하는 거죠. 지금 그거 시뮬레이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 항공 로봇, 그다음에 건설 안전 로봇,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보시면 여기 이제 앞에 보시는 거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백호 같은데요. 이게 자율주행 백호입니다. 로봇이죠, 로봇. 그 다음에 요거는 벽돌을 쌓는 로봇이죠. 이제 3D 프린팅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로봇이 벽돌을 쌓죠. 다음 요거는 로봇이 다니면서 군데군데 안전 취약점을 점검해가지고 경보를 주고 합니다. 자, 지금 시간을 내가 약속했던 50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조금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말라고 해서 제가 조금 빨리는 땡겨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현황입니다. 국내의 현황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스마트 건설은 이제 각국별 미국, 영국, 일본으로 나누어 가지고 보면, 미국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 제조업을 확장시키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계획을 해서 빔 플랫폼을 통하고 AR, VR을 통한 디지털 헬멧 개발하고, 뭐 그다음에 목조주택 모듈화,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생산해서 가서 시공하는 이런 기술에 지금 주로 이제 정책을 두고 있고요. 영국은 컨스트럭션 2025라고 해서 2025년까지 17억 파운드를 들여가지고 비용 감축 30%, 공기 탄소 배출량 50%, 전문가 양성을 50% 하겠다. 그래서 BIM 기술과 부분적인 스마트화를 시행하겠다. 그 다음에 일본은 2016년도부터 BIM과 CIM, ITC를 활용한 스마트 건설 기술, 컨스트럭션 4.0을 제시했고, 2025년까지 생산성의 20%를 향상하겠다 하는 I 컨스트럭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내 건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 국내도 건설, 아까 보셨지만 국토부에서 건설 산업 스마트화를 위해 가지고 스마트 건설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2018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근현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인력에 대한 고령화,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첨단 기술을 건설 산업에 접목시켜 가지고 디지털화, 자동화를 해서 생산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30년까지 건설 자동화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정부의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BIM 분야, 또 드론, 자동 토공, 3D 프린팅, IoT, AR, VR, 빅데이터, 이런 것 전반을 다 하고 있고요. 특히 업사이드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건설 현장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패키지화해 와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탁 장착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제 3D 프린팅 건축물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건설 기업들이 스마트 건설 기술을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도 한 20%대에 머무르고, 최대가 19.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한 70%대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입니다. 이제 그러면 국내 스마트 건설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구조물 개척 관리 자동화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비라고 해서 터널 안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터널의 변이라든지 지하의 수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각의 터널 안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수집 장치를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웹서버나 왓서버, 웹서버, 왓서버는 비슷한데요. 왓서버는 웹서버에다가 컨테이너라고 하는 그 저장시킬 수 있는 그 장치를 붙여놓은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처리한 결과를 저장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이제 그 안에 시스템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상태를 계속적으로 전체 모니터링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알람을 띄워줍니다. 이제 위험한 데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건설 현장에 비탈면이 발생할 텐데 그쪽에 낙석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위험하다든지 이럴 때 예보를 해주는 건데요. 삼축 가속 센서, 이거 가속도 센서, 이거는 위성이 제 자세를 잡기 위해서 삼축 가속 센서와 자이로 센서를 활용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비탈면에 와서 적용시킨 것입니다. 통신은 로라라고 해서 저전력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네로밴드 IoT 이동통신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 비탈면 경보장치에 카메라 영상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전송하는, 각각의 비탈면마다 센서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여기 자유로 하고 요 가속도 센서를 장착해가지고 비탈면의 붕괴 상태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거죠. 자, 드론을 활용한 건설 현장 청량 기술입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데도 청량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한 데라 사람이 청량했을 때는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항공기라든지 헬기를 막 활용했는데 이제 탁 드론을 띄우면 해결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광활한 지역에 청량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스마트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건축물 안에 유지 관리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물 건전도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각각 설치된 시설물로부터 받은 정보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건축물에 대개체 시점을 한다든지 장치의 소모품에 대한 교환 주기를 안다든지 이런 때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것도 통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통신 관제센터가 필요하고요. 이 관제센터는 소규모 지역 에리아로 관제를 할 수도 있고 전국을 확장해서 할 수도 있고 메트로폴리탄 단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현장 정보 수집 분석 통제 시스템입니다. 작업자가 소지한 스마트 태그, 내가 그냥 차고만 있으면 내 위치가 자동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비컨이라고 해서 위험 지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에 들어가면 비컨이 신호를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조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신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다음 초고층 스마트 통합 재난 관제 플랫폼 및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초고층에는 법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행안부가 관리하는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위해 요소가 발생되면
우선 재난 상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SHMS라고 하는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ystem, 이게 구축물의 건전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초고층 건물에 대한 스마트 통합 재난 관제 플랫폼 및 네트워크입니다. 이건 막 구조물 건전 모니터링 실시하는 건데요. 아까 앞에서 일부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플랫폼은 이렇게 구축이 됩니다. 조금 한번 참조해 보세요. 자, 이제 건설 기술 발전 전망인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국내 건설 산업이 건설 기술이 앞으로 10년 내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얼마만큼 활용될 것인가 보시면 전반적인 분야가 약 한 70% 정도, 70% 정도 활용한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요. 종합 대형사는 거의 90% 가까이 활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전 분야에 다 골고루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드론이라든지 BIM, 모듈러, 3D 프린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성화 대응 계획은, 첫째 성장 동의는 진흥화 혁신 프로젝트가 어떻게 추진되느냐, 또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산업의 인프라나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 사회에 대해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25년도부터 2030년까지의 건설 기술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에 대한 추진 목표를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고 하면 제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새로운 도전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글로벌 인류로 도약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과제는 글로벌 선두 경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빨리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고요. 그러려면은 스마트 건설 기술은 우리 같은 낡은 세대보다는 여러분 학생들 같은 Z세대, 또 그 위에 30, 40대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는 이게 과제인 동시에 또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특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 1시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고 자료는 이런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장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그냥 그 주마간산식으로 제가 많이 넘어갔는데요. 제가 드리는 자료를 보시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페이지에 연락처를 만들었으니까 혹시 또 저한테 뭐 질문할 사항이 있다든지 필요한 자료가 요구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